윤석열이 이제는 기본적인 상황 판단도 안 되는 상태인가 봅니다.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계엄이 왜 불법이냐고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따지고 들었는데요. 심지어 본인은 대통령 될 때부터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본인의 죄를 전부 자백한 상황이라 이제 더 볼 것도 없어졌습니다. 헌재에서도 윤석열 탄핵은 이미 결정사항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형사재판에서 사형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측 변호인들의 최후의 진술로 쐐기를 박으면서 이제 윤석열은 정말 끝났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 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 보호의 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 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신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선거 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이 더 낮춰져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즉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력입니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 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합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 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피청구인은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무섭게 말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절망을 느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 청구는 결국 인용이 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재판관님께서는 두 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지시했는가였고 두 번째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였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이 있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피청구인은 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변명 없이 간결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오히려 구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해서 했던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팩트체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물론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만으로도 A4 문건을 직접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고, 사령관은 물론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됩니다. 피청구인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되어 구속된 어떤 군인은 자신의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재판소로 출석하는 날에는 수백, 수천의 경찰관들이 동원이 되고 국민들은 이쪽과 저쪽으로 편이 갈려서 나라가 쪼개질 것만 같고 저 같은 일개 서생조차도 나라 꼴이 걱정이 되는 판인데, 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거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 선서부터가 거짓이고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슨은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진실게임 같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이 한 거짓말 때문에 온 국민이 듣기평가를 받아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는 출근 행렬도 거짓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탄핵 사유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은 피청구인의 말과 언어가 처음으로 진실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그날 밤 저는 느닷없는 계엄에 우선은 놀랐고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도 너무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는 다행히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했고 아버지로서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만큼은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크고 총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계엄군과 맞서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지만 소심한 용기나마 짜내어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쯤 계엄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포고령이 무서워서 처단받을까 봐 무서워서 친구들과 카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인 대리인에게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신분인 피청구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솔직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주권자를 배신한 피청구인을 심판하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날 국회가 해지안을 결의하고 다소 안도하는 심정으로 집에 가는 길에 여의도 공원의 낡은 비행기 한 대를 보았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도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겨울이 되어서야 일반인의 자격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당시 여의도 공항인 이곳에 내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팔아먹고 반대로 누군가는 지키고 세우고 뺏기고 또 빼앗겨도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청구인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증,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세우고 되찾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